이번 시간에는 그 창작성에 관한 판례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판례와 우리나라 판례를 한번 일별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버러 자일스 사건입니다. 유명한 그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사진을 촬영을 한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 원고인 사론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진 작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 유명한 극작가죠.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그 사진 중에 한 장을 이 피고 석판화 제작업자인 피고 버러 자일스 회사가 이 사진을 한 장 입수를 해서 그것을 8,500장이나 무단 복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아마 오스카 와일드가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 이 사진 작가가 이것이 자신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특히 창작성이 많이 문제가 돼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다른 영상에서도 이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진은 기계가 잡아내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창작성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 기계가 그냥 기계적으로 잡아낸 영상에 불과하다 해서 그 작품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인 조약인 그 베른 협약에서도 이 조약이 한 200년 정도 됐는데요. 이 사진 저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진 저작물은 저작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기계가 잡아낸 영상이지 인간의 어떤 작품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사체를 단순히 기계적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포즈와 의상, 배경이 되는 휘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식물들, 조명의 방향과 색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연출을 하였다면 원고의 사진에는 저작물로 되기 위한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사진이 그냥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처럼 2차원적으로 찍어내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포즈도 잡고 뒤에 어떤 배경도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연출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보면은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같은 것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형외과나 그 피부과 같은 데 가보면은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들도 그 피사체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제품 카탈로그 사진 같은 것, 제품, 물건 이런 것들을 그냥 2차원적으로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진들도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피사체에게 일정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한 이런 사진들, 어느 정도의 그런 연출이 들어간 사진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그 햄 사진, 먹는 햄 있죠? 이런 햄의 사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촬영해 놓은 것은 창작성이 없다. 그런데 이 햄을 중앙부에 놓고 일부를 썰어서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연출을 하고 또 그 햄 주위에 채소, 뭐 토마토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과일들을 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병 그리고 포도주잔 이런 것을 이렇게 배치한 이런 사진은 또 창작성이 있다고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 사진 사건에서도요, 이것이 그냥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처럼 2차원적으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카 와일드에게 일정한 포즈를 취하게 했어요. 이 사진에 보면은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턱에다가 손을 괴고 앉아 있고 뒤에는 그 검은 커튼 같은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요. 옆에는 좀 책꽂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책이 몇 권 놓여 있고 그리고 뒤에 약간의 가구가 배치된 것 같은 이제 느낌의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그 피사체의 포즈와 의상, 또 배경이 되는 휘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식물들, 또 조명의 방향과 색이 이런 것을 이 사진 작가가 연출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결에 보면요, 이 파파라치 사진도 창작성이 없다고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파파라치 사진이란 것이 어떤 연출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쫓아다니는 그 유명 인사가 나타나면은 그 순간에 그냥 막 사진을 찍어야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피사체에게 일정한 포즈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죠. 그리고 빛의 색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냥 찍어야 되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창작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트 판결, 이건 전화번호부에 관한 사건인데요. 요즘은 전화번호부 잘 볼 수가 없죠. 뭐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공중전화 박스에 가보면은 이 전화번호부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자죠. 전화번호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앞부분은 인명편 전화번호부고 뒷부분은 그 상호편, 직업별 분류가 나와 있는 그런 전화번호부입니다. 그래서 그 인명편 전화번호부는 그 종이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호편, 즉 직업별 전화번호부는 종이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직업별 전화번호부를 우리가 보통 옐로우 페이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인명편 전화번호부를 화이트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에 문제가 됐던 전화번호부는 인명편 전화번호부였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페이지 전화번호부죠.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캔사스라는 그 미국의 어떤 주, 그 주의 북서부 지역에서 이런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자예요. 전화번호부 자체는 공짜로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부 뒤편에 보면 이제 상호편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를 유치를 해서 그걸로 이제 영업을 하는 이런 사업자예요. 이런 이제 원고가 있는데 피고가 이 캔서스 북서부 지역을 포괄하는 훨씬 더 넓은 광역 전화번호부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서부 지역의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원고에게 연락을 해서 그 원고가 가지고 있는 그 전화번호부를 좀 사용하자, 이렇게 이용 허락을 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거부를 했습니다. 끝내 거부를 하니까 피고가 그냥 이 전화번호부를 하나 구해다가 베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이것이 저작권 침해다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전화번호부 같은 건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특히 전화번호부 같은 것은 정확하게 만든다면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냥 인명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을 하고 옆에 그 각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이니까 누가 해도 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피고가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베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피고 스스로 전화번호를 조사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전화번호부인데 똑같이 나온 것인지, 이것을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원고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의 전화번호부 속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전화번호를 4개를 포함시켜 놨어요. 피고 입장에서는 그 4개의 가짜 전화번호부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4개의 가짜 전화번호까지 그대로 갖다 베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고의 전화번호부 안에 들어있는 그 4개의 가짜 전화번호가 피고의 전화번호부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죠. 자, 이것은 피고가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베끼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가 없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에러를 심어 놓는 거죠. 물론 그 에러를 일부러 심을 수도 있고 또는 무의식 중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수로 심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에러가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베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커먼 에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러가 공통된다는 거죠. 이 에러가 공통된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창작을 했다면 나올 수 없는 유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베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피고가 항변한 것은 이제 어떤 부분을 항변을 했냐 하면은, 자, 내가 베낀 것은 맞는데 이 전화번호부는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개성이 없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고 따라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부 같이 특히 인명편 전화번호부죠. 인명편 전화번호부 같이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것은 창작성이 없다. 최소한도의 개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참 세계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대로라고 하면은 상당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동창의 명부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면은 누가 해도 같거나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각 졸업 연도마다 그 졸업생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동창의 명부 같은 거 만들 수밖에 없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전국 법조인 명부, 그러면 우리나라 법조인들을 가나다 순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데, 이런 것을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 않게 될 것이고, 남이 만든 것을 갖다가 베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남이 만드는 것을 기다렸다가 갖다가 베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아무도 안 만들게 됩니다. 만들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해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따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법들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각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별도의 법으로 만들지 않고 이 저작권법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 뒤에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라는 별도의 하나의 챕터를 두어서 거기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요, 반드시 저작물만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물론 저작물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저작물뿐만 아니라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또 저작 인접물이라는 것이 있죠. 저작 인접물도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 인접물은 그 실현이란 것은 가창, 무용, 뭐 연주 또는 연기, 낭독 이런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배우가 연기를 한다든가 가수가 노래를 한다든가 또는 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한다든가 이런 것을 실현이라고 하는데, 그 실현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반도 저작물이 아니죠. 이런 실현이나 음반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 인접물이라고 해서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은 반드시 저작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 다른 보호되는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판례 중에 그 미술사 연표 사건을 한번 보죠. 이 미술사 연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미술을 배우면 미술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 뒤에 보면은 미술사 연표라는 것이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미술사 연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이제 큰 이런 사각형의 표인데, 이제 왼쪽에는 연도가 이제 뭐 BC 몇 년부터 현대까지 쭉 이렇게 연도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칸에는 뭐 서양, 그 다음 칸에는 동양,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해서 뭐 서양에서는 이제 뭐 BC 몇 년도에 뭐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의 무슨 미술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뭐 현대의 뭐 피카소나 이런 작품까지 이렇게 중요한 작품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또 동양 부분에도 뭐 중국의 어떤 옛날 미술 작품으로부터 무슨 서예 작품 뭐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작품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고구려의 뭐 사신도라든가 이런 옛날 작품부터 해서 현대의 뭐 이중섭 씨의 신소 뭐 이런 작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표, 이건 미술사 연표라고 하죠. 자, 이런 미술사 연표가 창작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런 미술사 연표는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이런 미술사 연표는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연표를 만드는 사람이 특별히 자기가 어떤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항목들을 뽑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각을 중심으로 해서 뽑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표를 작성하는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최소한도의 개성을 갖추고 있다 해서 창작성을 인정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 94년 8월 12일 개역 성경 전서 사건을 한번 보죠. 이제 성경에 관한 우리 저작권 판례가 좀 몇 개가 있어요. 성경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없죠. 이건 이미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 번역물에 대한 이제 저작권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생겼을 당시의 성경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성서공회라는 그런 재단법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는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몇 번의 그 한글 개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52년도의 개역판 그리고 61년판 성경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요. 52년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이것을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작업을 해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이 성경에 잘못 번역된 부분이 또 발견이 되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언어, 어법 이런 것이 바뀌어지면서 현실 언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61년도에 다시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이것을 이제 61년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2년판이 있고 61년판 이제 두 가지 성경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제 판결이 94년도에 내려졌으니까 아마 이 사건은 90년도쯤 발생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중에서 61년판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허락 없이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그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뭐 경고를 보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61년판 성경을 베낀 사람이 뭐라고 항변을 하냐 하면은 이 사건이 생겼던 90년도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옛날 저작물은 그 저작물이 공표될 당시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그 저작물이 공표될 당시의 저작권법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90년도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 52년판 성경은 보호기간이 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호기간이 이미 소멸이 됐죠. 그런데 61년판 성경은 보호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1년판 성경은 아직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는 52년판 성경은 보호기간이 소멸했지만 61년판 성경은 보호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61년판 성경을 우리 허락 없이 베꼈으니까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한 사람이 항변한 것은 52년판 성경과 61년판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1년판 성경이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52년판 성경에서 조금 수정은 했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52년판 성경이 저작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61년판 성경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소멸된 것이다. 그러니까 61년판 성경을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가 없다. 새로운 저작물이어야 새로운 보호기간을 계산을 할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항변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사건에서 쟁점은 61년판 성경이 52년판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냐? 자, 그럼 새로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52년판 성경이 갖고 있지 못한 새로운 창작성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작물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창작성이니까. 그러니까 52년판 성경이 갖고 있는 창작성 외에 61년판 성경에 새로이 추가된 창작성이 존재해야 비로소 61년판 성경을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그러면 61년판 성경을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성경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 52년판 성경과 61년판 성경을 비교를 해보니까 오역을 바로잡은 부분이 31곳
번역을 달리한 것이 약 200곳, 문장과 문체를 바꾼 것이 370곳, 음역을 달리한 것이 37곳, 그 다음에 한글식 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한 것이 100곳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변경을 가지고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저작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52년판 성경과 61년판 성경은 서로 다른 저작물이다. 그래서 61년판 성경은 새로운 저작물이고 따라서 새로운 저작권 보호기간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61년판 성경은 아직 보호기간이 살아있다. 따라서 이건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이런 판단은 사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이란 것은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원전, 그 다음에 헬라어 원전, 이런 원전이 있고 가급적 그 원전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여러 번역들을 달리했다고 하는데 그 달리했다는 것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설이나 이런 것에서 여러 번역본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아주 많이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부분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 이런 정도로 고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고치는 것이 이제 뭐 몇백 곳, 몇십 곳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두꺼운 성경 중에서 이 정도 달라진 것, 그러니까 약간의 어법의 차이를 수정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저작물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 정도라면 새로운 저작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